안녕하세요. 부천대 유아교육과 이선영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만났으면 우리 함께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질문도 함께 하고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신 걸 다시 돌려볼 수도 있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또 있겠죠.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는 바로 놀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요, 잘 노는 아이가 성공한다.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한번 써봤어요.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우리 이번 2020년부터요, 2019 개정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이름이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어떤 별칭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놀이가 왜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 이런 어떤 놀이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쭉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교육을 들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많이 들으시고 계실 텐데, 어머님들이 엄마가 된다는 거 이런 거라고 상상해 보셨어요?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첫 아이를 기르는, 근데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기질이나 특성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마치 두 번째 아이를 기르던 세 번째 아이를 기르던 꼭 첫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이거 왜 그러지? 항상 궁금한 어떤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해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아이의 놀이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도대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지?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아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엄마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어머님들 다 아시는 그림책이죠. 여기에 보면 엄마가 된다는 건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되면 어머님들이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아이한테 화내고 났을 때, 또 특히 큰아이 둘째 아이 있으면은 막 어떤 순간에는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뒤돌아서서 너무 후회가 되시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난 되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막 이렇게 그림책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사랑이 넘치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내가 또 소리를 질렀네? 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 같은 거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이 과정들은요, 참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함께 어머님들, 아버님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완벽한 엄마라고 하는 건 없어요.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랑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우선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굉장히 행복한 상태여야 아이들의 어떤 실수에도, 아이들이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에도, 아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도 즐겁게 웃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많이 놀게 해주세요.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놀이를 존중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막 하루 종일 집안을 어질러요. 그걸 보고 나서도 와, 오늘 너 정말 잘 놀았구나. 이렇게 하려면 엄마가 우선 건강해야,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안정적이어야겠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행복을 조금 더 우선해 두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고, 나 너무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고, 아이에게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다 모든 것이 나의 양육 태도인 것 같고, 왜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시고 끝까지 보시는 어머님들은 아마 이미 다른 여러 가지 부모 교육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여러 양육서도 집에 웬만한 양육서, 아주 뭐 연령대별로 영아기, 유아기, 심지어는 3세, 4세, 5세 이렇게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고 너무 열심히,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처럼 준비된 상호작용, 선생님처럼 그렇게 아이와 함께 막 내가 뭐 끊임없이 뭔가 교육적 놀이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랑 놀아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지쳐요. 우리가 엄마를 몇 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엄마를 언제까지 하나요? 저도 저희 엄마가 아직 계시지만 쭉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면서 계속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정말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엄마 노릇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유아기 엄마로 불꽃을 사르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너무 나를 갈아놓지 마세요. 너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조금 내려놓고 너는 그러는 사람이구나. 엄마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먼저 살았잖아요. 이 세상을. 그리고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삶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지 아이의 모든 교육적인 거, 아이들의 어떤 모든 기본 생활 습관 이런 걸 모두 다 엄마의 책임처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육아를 잘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엄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좋은 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엄마를 얘기할 때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여자죠. 정말 멋진 우리 엄마. 그래서 아이들 막 둘 있으신 분들 보면 아이들 어렸을 때 아기띠하고 아기는 아기띠로 없고 하나는 손잡고 장보고 갔는데 안아달라고 그러면 큰아이가 아이 안고 비닐봉지 들고 내가 이렇게 힘이 셌었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옛날에는 진짜 비닐봉지 들고 다니면은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엄마라고 하는 건, 아빠라고 하는 건 그런 존재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되니까,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려고 생각하고 부모 교육을 들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네. 이렇게 요즘 엄마의 역할이 너무 많대요. 역할 갈등. 시댁과의 관계도 있고 내조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일이 많죠. 그래서 너무 과해요. 일이 힘들어요. 근데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가에서 차원에서 하는 우리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우리 국공립 유치원에서 하는 부모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 이렇게 아이 키우세요 하는 육아법은 뭐랄까요? 그거는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에요. 그 엄마여야 될지도 몰라요. 그 아이랑 어떤 합이 잘 맞아서 좋은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원론적인 거. 아이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시기 아이의 어떤 발달 특성상 내가 어떤 걸 이해해 줘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그래서 그렇구나. 네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나의 평정심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답고 교사는 교사다울 때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오늘도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저도 아이가 셋이에요. 저희 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집에 가서 말 안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우리 엄마로서 또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이해할까? 한번 함께 놀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마들이 원하는 아이. 완벽한 아이 팔아요? 판다는 건 뭐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오고 싶어. 도대체 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지르지? 왜 이렇게 놀아달라고 징징대지? 왜 이렇게 숫기가 없지? 라고 하는 어머님들은 어떤 아이 원하세요? 막 이렇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학습지도 척척척척 하고 자 앉아서 이거 하자 그럼 자기가 혼자 앉아서 하고 자 아침에 딱 눈 뜰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 뜨면 엄마가 일어나세요 그럼 벌떡 일어나고 엄마가 옷 준비해 놓으면 떼부리지 않고 그 옷 쫙 입고 그 다음에 뭐 유치원 가자 라고 유치원 가면 손잡고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정해진 시간 안에 유치원에 도착 유치원에서 잘 도착하고
또 우리 뭐 참여 수업 가서 아이들 보면 선생님이 질문하면 손 들고 대답도 잘하고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놀이할 때 누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았어? 라고 따뜻하게 배려도 하고 이제 그런 아이. 동생 있으면 동생하고 싸우지 않고 엄마 힘들지? 엄마 쉬고 있어. 내가 동생 놀아줄게. 동생하고 놀아주고. 그다음에 뭐 반찬 투정도 안 하고요. 씻자고 하면은 씻고 자자 그러면 그림책 한 3권 정도 읽고 한 8시 반쯤에 잠자주는 아이. 그래서 아침 한 8시쯤에 아니면 7시 반쯤에 일어나는 아이. 안 깨고. 이런 아이 원하신다면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이건 남의 집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없으니까 완벽한 아이 팔아요 라고 하는 그림책도 있지요. 그리고 학령기가 되면 공부도 잘해야 돼. 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원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이의 좀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아이들이 컸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만약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만나가지고 대면에서 물었을 때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할 때, 우리 아이는요, 스카이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요, 의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선 지금 아이들 보면, 건강한 게 가장 먼저겠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좀 인기도 있고 놀이할 때 놀 때 막 즐겁게 끌어서 놀고 놀이할 때 엄마 뒤에서 엄마 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아주 잘 어울려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 사람. 이건 너무 중요한 지능이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생활이 아니라 우리 유치원 다니는 어머님들 항상 걱정하시는 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으시는데 학교생활 적응의 핵심은요. 타인과의 관계예요.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으면 학교 갔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중학교 갔을 때 문제 없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 문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좀 큰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렸으면 좋겠죠. 저도 저희 아이들 생각할 때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당연하니까 넣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는요. 회복 탄력성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안 받을 순 없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는 어떤 스트레스 받아요? 막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지만 친구들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해. 누구누구가 나하고는 안 놀아준대. 나한테는 맨날 아기말 시켜. 자기네들만 좋은 거 하고 누구는 맨날 자기 맘대로 해. 친구들 때문에 속상하죠.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 이러한 어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더 넓은 친구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선생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떤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계속 있는데 어떤 아이는 너무 힘들어요. 똑같이 좌절했어요. 친구 때문에 속상해요. 어떤 아이는 회복이 안 돼요. 난 너무 속상해. 나는 너무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 유치원 못 가겠어. 이제 못 다닌다고. 너무 속상해. 근데 어떤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저께는 잠깐 속상했어. 나 누구가 나랑 이제 안 논대. 엄마 나 속상해. 했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났더니 너무 기분 좋아졌어. 내일 되면 뭐 딴 애랑 놀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아이요. 우리 학교에 가서도 학업에 대해서 항상 뭐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아쓰기 같은 거 봤을 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 있죠. 시험 봤는데 잘 준비를 안 해갔어요. 그래서 혼자 70점, 60점 받았어. 근데 어떤 친구는 어떤 아이는 너무 속상해. 나 너무 창피해. 나만 그랬어. 나만 실수했어. 막 매일매일 생각하고 자꾸 하고 나는 못할 거야. 땅굴 파고 들어가는. 근데 어떤 아이는 70점 맞았어. 너무 속상해 했지만 괜찮아. 맞은 게 더 많아.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엄마, 나보다 못한 애들도 있어. 진짜 웃기지. 엄마,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해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높은 아이. 그래야 미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죠.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죠. 우리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이 많은 환경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 다 편안하게 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해요. 회복 탄력성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진짜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뭐 흔히 하기에 좋은 대학 나온, 그렇지만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되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보기에 되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성공한 건가? 근데 본인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건 행복한 거 아니죠. 어디에서 뭘 하든지 스스로가 진심으로 야, 나는 진짜 행복해. 라고 느끼는 사람. 그래야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좋다. 너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저는 큰아이가 고등학생인데요. 얘는 고등학교 남자아이예요. 공부를 잘하지는 않아요. 공부에 대한 자기는 지금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내버려 두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엄마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엄마 나는 내가 너무 좋아. 근데 보기에는 참 뭐가 좋을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게 좋을까? 너의 어떤 면이 넌 좋니? 묻고 싶지만 얘는 진심으로 자신에 대해서 행복해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이라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에 대해서 성인이 됐을 때, 더 큰 성인이 됐을 때도 야, 나는 진짜 참 행복해. 라고 느끼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할머니, 할아버님들 이거 보시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놀이예요. 놀면 돼요. 일 안 하고 계속 놀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동기는, 유아기와 아동기는 놀아야 되는 때예요. 특히 영유아기는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세상을 배우고 놀면서 친구랑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 협력하는 방법, 의사소통하는 방법, 또 나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성인이 돼서도 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같이 하기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협력이 안 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불편해. 왜? 그럼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못 놀아서 그래요. 제대로 못 놀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배우려면 특히 영유아기에 제대로 놀아야 돼요. 놀이 안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님들 우리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이 영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각자의 걱정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조절해 가시면서 사시고 계실까요? 는 바로 어렸을 때 우리가 바깥에서 막 뛰어놀고요. 야, 이런 아주 그런 야생의 놀이터, 정말 위험한 것이 가득한 그런 놀이터에서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생존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계속 놀았잖아요. 그렇게 놀았던 놀이의 힘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건강한 성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놀이를 돌려주어야 해요. 혹은 누리게 해주어야 해요.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나는 정말 행복해. 행복감은 느껴봤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어렸을 때 이러한 행복을 누려봤어야죠. 그래야 야, 이게 행복이야. 이런 정도는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누렸던 그 행복만큼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누려야지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언제 아이들은 느낄까요? 바로 놀이할 때 충만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놀이를 강조한 교육과정이 이번에 개정된 놀이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2019년도에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놀이는 최고의 배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개정된 교육과정의 이 슬로건이 바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아이들에게 진짜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자, 자유를 주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놀이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개정된 교육과정이고요. 2020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엑스 이렇게 뭐 이런 어떤 포스터나 뭐 여러 가지 안내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2019년도 계속 이게 개정된다라고 하면서 2020년에는 부모님들을 대면해 본 적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만난다든지 온라인으로 만난다든지 했을 때 2019년도부터 쭉 만났을 때 이 얘기를 딱 하면 어머님들이 다 깜짝 놀라시는 게 뭐냐면 지금도 친구분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놀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잘 놀라고 유치원에 보냈는데 더 논다고요? 라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요. 더 제대로 놀기, 진짜 놀이하기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놀이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놀이가 미래 세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우리나라에 자주 오시잖아요. 2016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은 진짜 신기하다. 한국은 굉장히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에 거의 아주 그냥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 혁신적인 기술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확 이러한 기술들이 에듀테크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에서도 이러한 테크놀로지들이 들어왔죠. 어머님들, 아버님도 어렸을 때 말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도 어렸을 때요. 우리 어렸을 때. 막 공상 과학 그리기 대회.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 할 때 막 그렸던 게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막 그런 장면들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그게 실현되고 있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90% 이상의 학생들이 원격으로 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학교 안 가도 물론 이제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어떤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런 어떤 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놀랍게 아니 왜 정반대로 가고 있지? 라고 얘기해요. 미래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면 현재 일자리의 80%는 15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2016년 8세 아이들의 65%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일에 종사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달로 예측이 가능한 일은 다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거.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식만큼 인간이 가질 수는 없죠. 우리가 그만큼 기억할 수 없어요. 그만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러한 역량이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놀이의 힘, EBS에서 2019년에 놀이의 힘이라고 하는 다큐를 만들면서요, 이 놀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서 보시면 놀이에 대해서 더 충분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AI가 잘하는 것, 반응 시간과 속도, 판단과 의사결정, 청력, 선택적 집중력, 기억력,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무엇인가를 기억했다가 이것을 꺼내내서 집중해가지고 반응해내고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암산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키우는 것은 미래 사회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럼 인간이 잘하는 것, 결국 AI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창의력, 협상, 학습 전략, 설득, 유연성 및 균형 감각.
것과 같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 상상력, 창의력, 무엇인가를 나 이런 거 필요한데, 나 이런 거 불편한데,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야, 내 머릿속에는 막 이런 재밌는 상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상상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내요 라고 하는 창의력,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협상하고 설득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유연성,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느물느물한, 능글능글한, 먼저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된,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이 강화된 이러한 교육이 미래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OECD에서는 교육 2030, OECD 국가들은 2030, 그러니까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학습의 개념 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현재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이죠. 예전에는 지식이 중심이었어요. 무엇인가를 많이 배워서 잘 가지고 있어서 얼만큼 네가 지식을 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했다면, 지금은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이러한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방향이죠. 그래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당연히 유아교육도 이러한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개정되었습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만큼인지라기보다는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하니까,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태도,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통합된, 융합된 그러한 형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교육의 목표가 바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 웰빙 이라고 하는, 바로 개인으로 보자면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안녕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지금 매우 즐거워, 나는 편안해 라고 느끼는 그러한 어떤 심리사회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배움이 중시된 즐거운 배움 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거가 된 내용이에요. 초등도, 중등도 이러한 어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포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해서 포시, critical thinking 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 이게 정말 사과일까? 사과가 앞에 있을 때 사과구나 라고 무비판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사과인가? 이게 진실인가? 이게 맞는 건가? 혹시 아니지도 않을 수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수용은 곤란해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지금 우리 이렇게 사회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의 어떤 인재를 뽑는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미래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누군가 인재를 선발할 때,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EBS에서 미래교육 플러스 했던 다큐를 보시면 여러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뽑을 때, 사원들을 뽑을 때, 혹은 이제 임원들을 승진시킬 때, 단순히 어떤 시험을 봐서 얼마큼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러한 포시, 이런 핵심 역량들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을 뽑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 협업을 잘하는 사람,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된 것이죠. 이미 말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창의성,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협업 능력,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요즘에는 육시라고 더 컨텐츠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컨피던스, 자신감.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결국 어디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바로 다시 가지만 놀이입니다. 놀이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아이들 놀이하는 장면들 보시면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오잖아요. 창의성. 이거 우산이라고 하면 어때? 아이 보니까 불러가지고 야 이거 우리 우산이라고 하면 어때? 이 엄마들은 이렇게 생긴 우산 안 써 하니까 이렇게 쓰면 우산 되잖아 어때?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치해서 변형해서 아이들이 막 놀이해요. 정말 그 실물이 없어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건 뭐뭐라고 하자 이건 뭐뭐라고 하자 라고 이 상황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아이들 놀이할 때 이렇게 보면 가끔씩 우리 아이가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유치원에 있을 때 항상 아이들 놀이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정말 순간순간 경탄하게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창의성은 정말 이 놀이 안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놀이를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대체할 것을 찾아내고 변형하고 하는 창의성을 보여주죠. 의사소통, 놀이는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래와 함께 나이가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혼자 놀지만 점점 갈수록 함께 놀이하는 걸 좋아해요. 아기들도 왜 아주 아기들 영아 아기들도 보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놀진 않지만 본인 비슷한 또래가 있을 때 관심을 보여요. 슬쩍 쳐다봐요. 그러다가 같은 공간에서 놀이하는 거 좋아하죠. 유아가 되면 아이들 놀이할 때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지 몰라. 연결하면서 우리 새로운 길 만들자. 이건 어때? 여준아 이거 빼면 안 돼? 왜냐면 여기 다시 내려올 수 있어야 되니까 하고 어마어마한 구조물들을 아이들이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일어나요. 이건 당연히 또래 친구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당연히 놀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비판적 사고, 그거 줘봐. 내가 이렇게 고칠게. 이렇게 하고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하지만 되잖아. 그래 내 말이 그거야. 야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아이들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하고 서로의 의견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라고 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끊임없이 해요. 협업 능력. 여기에서 우리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보이시죠? 이런 거는 매일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만 준다면 아이들은 이러한 마을을 만들어내요. 뚝딱뚝딱. 마을이 점점 완성되고 있다. 그치?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진짜 멋있다. 이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만드는 게 가장 빨리 해. 하고 아이들이 함께 혼자 했으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이렇게 블럭 주고요. 이렇게 유니트 블럭 주고 만들어 보라고 하면 이렇게 구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 놀이 이제 워크숍 할 때 뭐 자꾸 싸우셔. 위로 탑을. 아이들 함께 협력적으로 얘기할 때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놀이 구슬길 만들기 이렇게 해서 구슬 길까지 내려가는 거 만드는 거 보면 혼자 했을 땐 할 수 없는 함께 하니까 너무 즐겁다.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뭘 배우죠? 함께 하는 거 너무 즐겁다. 야 진짜 혼자 노는 것보다 같이 노는 거 너무 즐거운 일이야 라고 하면서 배워가는 게 많죠. 또 하나. 근데 배우기만 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갈등도 일어나요. 싸움도 일어나요. 이런 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나의 사회적인 에너지가 폭발하는데 나는 아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시기가 우리 만 4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나이로 보자면 5살 후반기부터 6살 되면 아이들 갔다 와가지고 나 이제 유치원 가기 싫어. 유치원에서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그래서 어머님들은 어머 그래? 너 아무랑도 안 놀았어? 너무 속상해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 20명이면 20명이 집에 가서 다 똑같이 얘기해요. 오늘 누구랑 놀았어? 아무랑도 안 놀았어. 그럼 뭐 했어? 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놀았대. 그럼 선생님을 의심하죠. 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지금 속상해 하는데 왜 선생님은 잘 놀았다고 하지? 잘 못 보신 거 아니야? 라고. 아이들은 논리에 참여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전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함께 놀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어요. 나의 감정을 좀 조절해야 돼요. 나는 계속 여기에서 음식점을 요리하는 역할을 맡고 싶은데 자꾸 나보고 손님 하래요. 아, 그럼 너무 속상해. 하지만 이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손님 역할을 해야 해요. 하면서 아이들은 속상해요. 갈등도 느껴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여기에서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 아이는 왜 자기 의사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왜 너만 맨날 요리하는 사람 해? 나도 하고 싶다고. 라고 아이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이 놀이를 좀 더 확대해가고 함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들 엄마랑 함께 엄마를 친구라고 쳐, 아빠를 친구라고 쳐, 친구라고 치고 놀이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친구들하고 전혀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머 저기 놀이터에 애들 많다. 가서 놀자 그래.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모르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랑 같이 놀자. 라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금방 친해지기는 하지만 유치원에서 함께 놀이하는 그런 서로를 잘하는 또래 친구처럼 사회적인 기술들을 함께 발달해 가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요. 언제는 좌절도 하고요. 언제는 시행착오도 겪어요. 엄마 애들이 다 나와는 내 맘대로 한다고 나랑 안 논대. 라고 울기도 해요. 이게 바로 놀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과정의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아이들의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중재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모델로 보여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까요? 위로해주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하지 그랬어 그러시면 안 되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나도 한다고 하지 그랬어. 그런 말은 아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는 그 상황에서 못해가지고 지금 그 말이 속상한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줘. 진짜 속상했겠다.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었는데 엄마는 이렇게 해결했었어. 라고 아이의 마음을 이런 어떤 놀이의 상황에서 갈등의 과정에서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어떤 심리 사회적인 이러한 어떤 웰빙을 만들어 가기까지는 항상 좋은 상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놀이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워갑니다. 당연히 나는 자신 있어요. 어떤 걸 해. 아이들은 놀이를 만들 컨텐츠는 무궁무진해요. 계속 놀아요. 좋은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우리 엄마들, 어머님들 놀이터에서 아이들 왜 기다리고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되면 충분히 논 것 같아서 자 이제 가자. 키즈카페에서 같이 막 놀다가 벌써 3시간 됐다. 야 가자 얘들아 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하나도 안 놀았는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놀았는데 왜 하나도 안 놀았다고 하지? 아이들은 놀이에 대한 컨텐츠가 당연히 놀면서 무궁무진합니다. 또 놀이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유능감을 느끼죠. 난 자신이 있어요. 무엇인가 해볼 때 내가 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육시 이 안에 놀이에 대한 게 바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바깥에 나가서 매일 놀았잖아요. 매일 놀아도 끝이 없죠. 우리 모두 다 경험했던 것.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아이들이 왜 놀아야 되는지, 얼마나 더 놀아야 되는지 아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놀이가 또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똑똑하게 만들어요. 놀이는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요.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아이들의 모든 인간은 뇌세포의 숫자를 똑같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누구는 굉장히 똑똑해요. 누구는 그런데 잘 정보 처리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시냅스의 연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 만 2세까지는 시냅스 연결의 결정적 시기. 연결이 돼요. 물론 이건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러다가 가지치기를 점점 하게 돼요. 정보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고 정보들을 잘 처리하게 되는 이런 어떤 뇌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뇌를 봤을 때 아이들의 뇌는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영아기에는 전뇌 발달의 시기, 유아기가 되면 전두엽,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두엽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학령기가 되면 두정엽과 측두엽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 후두엽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두엽은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도 계속 발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영아기의 아이들 보면요. 전뇌 발달의 시기. 우리가 뇌세포가 피부세포랑 같은 곳에서 분화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이를 만지면 이렇게 안아주고 피부에 대한 좋은 접촉들이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어줘요.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시냅스가 막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 학습지를 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아기 시기에 아이들하고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엄마 목소리 들려주고 유모차에 아이 데리고 바깥 구경하면서 바람 느끼고 냄새도 맡고 다양한 감각을 경험했어요. 그럼 아이 충분히 똑똑해졌을 거예요. 전뇌 발달의 시기죠. 우리의 양육 행동이 우리 아기를 분명히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머님들 뭐 많이 안아주시고 아이들 울 때 가가지고 달래주고 목욕시켜주고 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러한 과정들,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본인이 되게 편안하다고 느껴요. 또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주 양육자, 나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이 세상은 진짜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내가 울기만 하면 달려와. 이 세상은 진짜 멋진 곳이야. 나 진짜 열심히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걸 영하기에 아이들의 뇌에서는 이런 어떤 생각과 이런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뇌 전체가 발달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유아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막 결정적 시기, 저는 그 말을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아주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할게요. 결정적 시기 이러면 너무 이때가 지나면 유아기가 지나서 초등 아이, 중등 아이를 기르는 양육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못 해줬어요. 결정적 시기가 다 지났구나. 포기하자. 어쩔 수 없다. 그건 아니고 가장 어떤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시기. 그게 바로 이제 유아기죠. 많은 발달,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시기, 언어 발달이 중요한 시기, 기본생활 습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 이 시기에 결정된 이렇게 중요하게 열려있는 많은 이 기회의 창들이 활짝 열려있을 때 이러한 발달들이 중요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란 말이죠. 근데 그게 뇌로 보자면 바로 전두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두엽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거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또 하나 인성과도 관련되어 있고 라고 하는 게 전두엽의 기능이죠. 전두엽의 가장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사고력, 왜 그러지?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엄마에 공감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다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전두엽은 너무 중요한 기능이라 유아기에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발달해요. 20살까지 발달해요. 최근 연구에서는 전두엽은 25세까지도 발달한다 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하다가 사춘기에 또 한 번 전두엽이 크게
어떤 발달을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그러면서 어떤 안정적인 성인의 뇌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전두엽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때 아이들은 이 전두엽에서 아이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야 돼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이 세상 사는 것은 너무 재밌어. 야, 나는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유치원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또 나는 집에서 되게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또 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사고 능력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전두엽을 발달시켜 주는 것이죠. 두정엽군. 우리가 쉽게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얘기하거든요. 공간, 수학 중추. 축두엽은 언어 중추. 입니다. 이거 학령기의 발달이에요. 이거 뭐예요? 제가 지금 수학하고 언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뇌죠.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뇌죠. 제2외국어, 영어 공부. 와우, 어려운 수학 공부. 이제 이런 것들 언제 하느냐? 학령기가 결정적 시기예요. 적기. 결정적 시기라기보다는 두뇌에서는 우리가 적기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유아기는요, 지금 막 아이한테 수학 이렇게 탑 쌓아가지고 여기 지금 상자가 몇 개가 있어? 보이는 것만 셀 거 아니야. 뒤에도 있지. 공부하는 시기 아니에요. 왜? 두정엽이 지금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거 계속해도 아이는 너무 무서워. 엄마가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2 더하기 3은 뭐야? 아이가 밑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손가락 하지 마세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뇌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배움이 일어납니다. 전두엽의 뇌는 특히 유아기의 뇌는 아이들이 와! 즐거워! 라고 했을 때 배움이 일어나요. 즐거움과 배움이 마음이 너무 불안해. 엄마 너무 무서워. 2 더하기 3은 뭐야? 오? 뒤에를 올려.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오, 그래. 알면서 왜 그래?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 공부해야 할 때, 그때 공부해야 할 두정엽, 측두엽이 막 발달할 때, 그때 가서 아이들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영어를 얘기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9구단 19단까지 외우고 라고 하는 학습의 내용은 지금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의 시기예요. 엄마랑 마음을 나누고 감정적인 언어를 나누고 정서적인 언어를 나누고 나는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왜 그러지? 세상을 보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면서 야 이건 왜 그러지? 이건 왜 그러지? 엄마 이건 뭐야? 라고 끊임없이 세상을 경험해야 되는 시기. 이게 바로 전두엽 발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이 뇌는요. 뇌가 잘 발달하려면요. 똑똑해야 되잖아요. 똑똑하게 만들려면 뇌는 쾌락에 활성화돼요.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게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해요. 부정적인 정서가 힘들어, 스트레스 라고 하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쾌락에 활성화돼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바로 놀이예요. 그런데 인터넷 게임, 온라인으로 하는, 혼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쾌락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쾌락, 전두엽에 있는 쾌락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뇌중추를 건드려요. 해서 무엇인가 이 아이랑 함께하는 어떤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동영상이 아이에게 정말 진정한 쾌락을 주려면 함께 하셔야 해요. 함께 하면서 이거 막 즐거워요. 재밌어요. 라고 하는 건 좋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뭐 절대 안 돼. 온라인 게임 절대 안 돼. 동영상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소통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는. 하지만 실제 아이들은 그거보다는 몸으로 놀이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쾌락을 느끼죠. 누구와 함께? 또래 친구와 놀이가 연합됐을 때 가장 큰 쾌락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는 취약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에 두정엽과 측두엽을 자극하는 과도한 학습, 과도한 사교육은 아이가 정말로 아파요. 정말로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뇌를 보면 이건 뭐 인간의 뇌입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내는 지금 불안해요.
지금 막 엄마랑 공부하는데 틀렸을까 맞았을까 불안해요. 나 지금 막 구구단 엄마가 외우라고 그래요. 아우 못하겠어요. 근데 나 좀 너무 어려워요. 아우 하기도 너무 싫어요. 불안, 위협, 무력감, 스트레스를 가질 때 혈액이 뇌관을 중심으로 뇌 아랫부분에 밀집돼요. 우리가 요즘에 삼위일체 내에서 뇌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 가장 안쪽에 있는 생명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뇌의 혈액이 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학습과 사고를 담당하는 게 대뇌 피질이잖아요. 혈액이 대뇌 피질에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서 막 사고와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가 불안해하면 공포 상태면 대뇌 피질에 혈액이 안 가요. 너 지금 위험한 상태야. 큰일 났어. 라고 하는 위급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뇌 안쪽에 혈액이 몰리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정서. 와, 즐거워. 야, 한번 해볼까?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즐거움이 있을 때 아이들 뇌에서는 이 대뇌 피질에 혈액이 고르게 분포됩니다. 바로 이때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놀 때 이런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음이 안정되어야 배움이 일어납니다. 똑똑한 IQ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EQ, 마음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4학년과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요. 4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자유놀이 시간을 줬어요. 마음대로 놀게. 그랬더니 학습 태도 지수가 6% 상승했어요. 놀았던 그룹의 아이들이 학습 태도가 더 좋아졌어요. 특히 하위 그룹의 아이들이 학습 태도가 확 좋아진 거예요. 뇌파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이들이 불균형이었던 뇌의 좌뇌 우뇌가 균형 있게 되었어요. 알파파, 우리가 안정돼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뇌, 그 뇌파, 알파파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까지 아이들은 놀아야 충분한 놀이 시간이 있을 때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놀이는 권리입니다.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몰입, 무엇인가에 빠져가지고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친구들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수다 떠실 때, 이야기하고 놀 때,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 1시간, 2시간이 금방금방 가잖아요. 아이들은 언제 그런 어떤 몰입을 경험하느냐? 놀 때 그러한 몰입을 경험하죠. 그래서 아이고 1시간, 2시간 놀아도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놀이할 때는. 우리 이게 자유놀이 시간 보면 이야기 나누기 하고 막 그럴 때, 나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하고 누워있다가 좀 감기 걸려서 컨디션 안 좋을 때, 자유놀이 시간이 시작되면 쓱 일어나서 놀아. 그러다가 정리 음악이 나오면 다시 아파요. 놀 때는 아이들이 몰입하면서, 나의 아픈 것도 잊어요. 배고픈 것도 잊어요. 이제 이런 어떤 아주 그 플로우, 몰입 상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몰입의 뇌파, 몰입의 경험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내 뇌에서는 몰입에 대한 몰입할 수 있는 몰입이 쉬운 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안 해봤네. 뭔가에 빠져보지 않으면 이 몰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놀이할 때 이러한 뇌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말한 알파파 중에서도 요즘에 새롭게 더 집중의 뇌파, SM알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러한 몰입의 뇌파가 나와서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이 속에 아이들이 놀이에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놀이에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자료를 주자. 또 유아가 중심으로 우리가 놀이를 가장한 가짜놀이인 것처럼 놀이 수학, 놀이 한글, 놀이 영어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진짜 놀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속성은요. 우선 즐거움이에요.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즐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하면 그건 즐거운 놀이였을 거예요. 진짜 놀이예요.
진짜 놀이가 되려면 첫 번째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거 해보자 했더니 재밌어.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해보자 했더니 재밌어요. 근데 그건 진짜 놀이가 아니에요. 놀이는 아이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와 얘들아 우리 이거 해보자. 아이들 바깥 놀이터에 딱 나가면 땅 파보자. 땅 파요. 너무 재밌어요. 막 땅 파고 누구는 계속 물을 떠다 날라요. 누구는 계속 땅만 파요. 야 함정 만들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어렸을 때 그런 놀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막 땅을 파요. 근데 그거 뭐 누가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내부에서 일어난 것.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했을 때 놀이라고 느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볼까? 선생님이 와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하면 아이들은 그거 물론 잠깐 재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했지 않았을 때 나의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그것을 진짜 놀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속성이요. 무목적성이에요. 아까 땅 파는 아이들. 함정 만들자! 땅 팠어요. 들어가야 될 때 함정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여기에서 야 우리 여기다가 뭐 노루를 잡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없단 말이죠.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그냥 쌓아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보는 거예요. 라고 하는 무목적성. 언어 발달을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학적 사고를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건 진짜 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놀이를 찾아주는 교육과정이 바로 2019 개정 놀이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는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하고 함께 놀이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러한 진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워갑니다. 이런 긍정정서, 즐거움이 학습을 이끌어가요. 놀이는 성장해 가고 확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유아 중심, 어떤 것을 유아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아이들 중심이에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죠. 그 다음 개별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각각의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있는 그 교육과정이나 어떤 주간 계획안 보시면 1년치 배워야 할 것들이 쫙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배워야 할 것. 몇 월 달에는 3월에는 4월에는 5월에는 3월 첫째 주, 4월 둘째 주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 사실 이것은 아이들이 관심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이 흥미 있을 것 같은 그러면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각각의 아이들이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내용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요.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3세, 4세, 5세 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게 369개가 있었어요. 이게 3년 동안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 개개인의 흥미나 관심에 귀 기울여 주기가 어려워요. 이 369개를 3년 동안 다루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간략화했습니다. 몇 개로? 59개로 간략화했어요. 3세, 4세, 5세의 구분이 없어지고 유아기에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것 59가지를 간략화해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무엇이 놀이 중심이냐? 생활 주제가 아니라 놀이 주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교육계획, 월간 교육계획, 주간 교육계획, 일일 교육계획. 그래서 선생님은 계획안을 쭉 쓰셨어요. 1년치, 한 달치, 한 주치.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한 주, 주간 교육계획안을 보내드렸죠. 우리 한 주 동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변경될 수도 있지만 계획이 세워졌는데 다 변경되면 그런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 주제를 쭉 정해놨어요. 일종의 단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주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있다면 그거보다 놀이 주제도 중요해요.
선생님이 생각한 계절 주제들도 있지만, 아이들에서 내부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캠핑을 갔다. 여름에 방학을 보내고 왔더니 캠핑이 너무 재밌어서 캠핑 놀이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요. 혹은 우리 반 아이들이 고무줄을 가지고 놀이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고무줄 놀이가 지금 막 붐을 이루어요.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과 충분한 공간적 자유를 줄 것이 매우 강조되어 있죠. 아까 아이들이 블럭으로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조물이 나오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막 아이들이 축축축축축축 하게 해가지고 도입, 전개, 마무리, 기승전결처럼 놀이도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있어요. 클라이막스 와 했다가 와 놀랍게도 우르르 무너뜨리기도 해요. 놀이의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을 주어야겠죠. 그 다음에 교실 안은 아이들에게 너무 좁을 수도 있어요. 교실 밖 복도, 도서관까지 이렇게 넓게 펼쳐진 어디든지 간에 놀 수 있는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가 핵심이 된 교육과정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요. 현장의 자율성이 강조돼요. 그래서 정해진 어떤 형식대로 1년치의 계획, 한 달치의 계획들이 있었다면 유치원과 혹은 각 선생님의 우리 반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 반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이 상황에 따라 이러한 계획안들의 형식은 모두 다 자율이에요. 네, 아이들의 놀이가 기록되면 돼요. 교사는. 그렇다면 교사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죠. 사실은 아동중심 교육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교사는 유능한 교사를 요구해요.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놀이를, 의미 있는 놀이들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 언어적인 상호작용으로 지원해야 할지, 자료로 지원해야 할지, 공간 혹은 시간으로 지원해야 할지, 또 각각의 아이에 따라서 이 아이는 내가 놀이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도와주어야 할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델링해야 할지, 그것들을 교사는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은 막 어떤 것을 차라리 알았나 몰랐나 해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평가하면 매우 쉬운 평가 방법인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놀이가 무엇인가 라고 보는 것, 그걸 판단하는 건 교사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 책임,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런 어떤 의심이 들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 교사들은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요. 연수를 받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놀이가 우리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미 있는 놀이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어떤 것이 적절한 지원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 나눕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은 각 원마다 학부모님과의 어떤 연계, 아주 참여적인 그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함께 연구하면서 이 놀이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제 주간 계획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한 주 동안 이렇게 놀았습니다. 라고 놀이한 기록이 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계획은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했던 놀이를, 의미 있는 놀이들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하나의 교육과정이 되는. 그게 이 원마다 모든 원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각 반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우리 반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이 지금 가을이에요 하다가 감을 먹다가 감 씨앗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우리 이거 심어봐요. 해봐. 아이들이 맞아요. 이거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우리 이거 심어가지고 감나무 하나씩 가지면 되게 좋겠다. 아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교사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지금 감 씨앗이라고 하는 놀이가 시작됐네요. 그것을 심도록 시간을 주고 자료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감나무 씨앗, 감의 씨앗을 심어보는 거죠. 정말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관찰하고 이런 어떤 놀이로 확대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놀이, 진짜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아이들의 어떤 각각의 놀이의 의미를 찾아서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는 교사. 이제 이것이 바로 현장의 자율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놀이가 중심이 된 교육과정은요, 아이들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물론 지금도 행복했지만 더 행복할 거예요. 유치원에 정말 가고 싶을 거예요. 진심으로.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표정을 보면 벌써 다르거든요. 진짜 놀이가 살아있는 유아교육. 우리 선생님들과 어머님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잘 만들어 나가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 놀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부모교육에서는요.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아이들의 놀이들,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야 할지, 또 어떤 놀이를 하면 아이들과 더 즐겁고 행복한 놀이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